아이고, 네. 수능률은 이제 수능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득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평형을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평형이 산업 현장에서 이용될 때 어떻게 되냐면 N2랑 자, 요거 아마 전에 수업 때 한 번쯤 얘기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볼게요. 요게 N2랑 H2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NH3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뭐게? 왜 만들게 이거? 그치? 화학 비료. NH3 요 암모니아가 화학 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식물 키울 때 비료 있잖아요. 그 비료가 이 NH3입니다. 그래서 이 NH3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자체가 화학 비료를 만드는 이게 화학 비료 공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장주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N2하고 H2를 준비한 거에 비해서 최대한 많은 NH3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 그럴수록 이득이 큰 거죠. 근데 우리 평형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 10개를 준비하고 얘 30개를 준비했을 때 NH3를 20개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10개가 다 쓰이고 얘가 30개가 다 쓰여야 요걸 20개를 만들어서 내가 NH3 20개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이 역반응의 존재 때문에 얘는 얘 20개를 만들기 전에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시점이 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NH3가 한 15개쯤 만들어지고 멈춘다던가 아니면 한 10개쯤만 만들어지고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 재료는 20개 만들 분량을 준비했는데도 10개밖에 못 얻는 거잖아. 그럼 손실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손실을 어떻게 손실이 아니게 메꿀 거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수득률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비율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N2랑 H2를 10개, 30개를 준비했어. 그리고 실제로 NH3를 만들어 봤더니 그랬더니 얘가 5개 사라지고 얘가 15개만 사라져서 5개, 15개가 남은 다음에 NH3가 10개만 만들어지고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건 수득률이 5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이 50% 수득률 자체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비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론상 얻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 우리가 얘가 비가역이었다면 10, 30을 이용해서 만드는 NH3는 몇 개였어야 돼? 아까 얘기한 20개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개였을 텐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얻는 양, 이 평형,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게 되는 양이 있을 건데 그건 지금 10개가 얻어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퍼센트로 표현하면 돼. 그게 수득률이에요. 퍼센트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해서 50%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려면 2분의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수득률은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득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비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었어야 되는 양 분의 근데 내가 실제로 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양 곱하기 100 해서 이 퍼센트, 이 비율 이게 수득률이거든. 그리고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려면 결국 이 수득률을 어떻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높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수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응? 더 넣어. N2랑 H2를 더 넣어.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이론적 양도 늘어나. 그리고 가역에서의 실제 양도 늘어나. 그래서 전체 비율은 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늘리면 자 가역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제 양이 분자잖아.
쟤만 늘릴 수 있냐는 거지.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동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거 말고 방법이 없진 않네요.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그렇게 돼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 자,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요. 이미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정반응을 더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럼 그게 수동률이 올라가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 요 반응에서 정반응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서 따져볼게. 그러면 우리 평형 이동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 근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N2랑 H2를 더 넣어주면 NH3가 더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건 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수동률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면 수동률이 올라가냐면 N2랑 H2 둘 다 넣어주지 않고 이미 평형이 됐는데 H2만 계속 넣어줘도 수동률이 올라가요. 이건 수동률이 올라가. 자, 왠지 볼게. 자, N2가 10개인 상태고 얘가 30개인 상태에서 5개, 15개가 돼서 10개가 됐어. 자, 그럼 이때는 이론상의 양이 20개였는데 만들어진 양이 10개가여서 수동률이 50%가 나왔던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H2를 5개를 더 넣어줘.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20개가 되지. 이런다고 원래 이론적으로 얻었어야 되는 양이 달라져? 아니야. 원래도 20개가 만들어졌을 거야. 왜? 어차피 얘가 안 늘어났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20개 만들어지는 게 최대였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를 더 넣어준다고 해서 이론상 양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 Q값을 계산해보면 Q값이 H2의 몰농도가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값이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얘 자체는 평형 이동은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느 방향으로? 반응물이 늘어났으니까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가겠지. 그럼 우리는 NH3를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 농도에 의한 르샤틀리에를 이용하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재료를 더 넣어주면 되죠 라는 다른 얘기라고. 그냥 내가 요거당 얘 10개씩 얻을 수 있으니까 얘 20개가 얻고 싶으면 요거 20개, 요거 60개를 집어넣으면 되지. 이건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수동률은 똑같아.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얘 10개, 30개 재료를 딱 맞게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얘 10개와 얘 40개 이렇게 준비하는 게 NH3가 더 만들어져요.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평형이 이래서 어려운 건데 자 10개, 30개로 얻을 수 있는 게 10개인데 이론적으로는 20개였잖아? 근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10개야. 근데 10개, 40개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20개를 얻을 수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10개보다 많아져요. N2는 아직도 모자랄 텐데 N2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H2를 늘려주기만 해도 수동률이 올라갑니다. 10개, 50개 되면 수동률이 더 올라가요.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얘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실제로 그래서 N2를 적게 H2를 엄청 많이 해서 N2를 최대한 많이 써버리면서 수동률을 높여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효율은 더 좋거든. 우리 이거 상수 계산해보면 Q든 K든 식이 어떻게 돼? N2의 몰농도 곱하기 H2 몰농도의 세제곱 분의 NH3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우리가 요 H2를 늘려주면 얘 값이 커지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얘가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요 H2를 더 넣어주는 게 수동률이 아주 커지는 좋은 방법이거든. 요렇게 수동률을 쓰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H2가 너무 비싸. N2에 비해서. N2는 구하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평소에는 N2를 더 넣어서 수동률을 올립니다. H2는 제한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주라면
H2를 더 넣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우리 돈을 따져보면 N2를 더 넣어주는 방식이 되는 건데 결론은 재료를 둘의 비율로 맞춰 넣는 것보다 재료 한쪽 재료를 오히려 더 많이 넣는 게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요걸 이해해야 된다. 요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농도의 평형 이동으로 수득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 이건 아주 좋습니다. 왜? 이건 재료를 더 넣지 않아도 되거든. 그냥 요거 해서 수득률이 아까 20하고 1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이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10개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게도 그냥 요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 통의 압력을 높여주잖아? 그럼 우리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압력을 높여주면 정이고 여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반응은 기체가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가 늘어나는 방향이었어? 기체가 줄어드는 방향이었어? 줄어드는 방향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가 줄어드는 방향. 자, N2H2 여긴 기체가 총 4개씩인 거예요. 여기는 NH3에 2개. 이쪽은 기체가 2개씩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가 줄어드는 방향인 정반응을 하겠지. 그래서 수득률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비료 합성할 때 압력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을 이용해서 수득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 어려울 텐데 되게 어려워요라는 표정으로 열심히 그 표정을 열심히 표현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개념만 한번 그냥 살짝 이해하고 가세요. 지금 우리가 계산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산까지 해볼 건 아니니까 개념만 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계산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마찬가지야.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저렇게 나눠서 정리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결국 수득률을 높이는 건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르샤틀리에 원리를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만 르샤틀리에 원리에서 아니다. 사실 르샤틀리에 원리에서 농도의 평형 이동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한 수득률을 올리는 것과 딱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르샤틀리에 원리를 통해 우리가 정반응을 더 일으킬 수 있는 평형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게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어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 근데 르샤틀리에 원리, 그러니까 평형 이동 할 때 저 세 개는 다 했지? 했어. 촉매에 의한 평형 이동 했니? 안 했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촉매에 의한 평형 이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재미는 저는 있는데 저만 있을 수도 있고. 촉매에 의한 평형 이동. 촉매가 뭐게? 네, 반응을 도와줘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촉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응이 꼭 잘 일어나게 돕는 애들만 있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 반응을 방해하는 촉매들도 있어요. 근데 촉매가 반응을 돕든 방해하든 원리가 뭐게? 촉매는 어떻게 해서 반응을 돕고 어떻게 해서 반응을 방해하고 할까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촉매의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촉매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촉매를 이해하려면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이해해야 되거든. 활성화 에너지가 뭐지? 네,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돼. 자, 우리 발열 반응이 뭐예요? 열을, 그쵸,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반응 전에 반응 물질들의 에너지가 반응 후에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많아.
왜? 발열을 해서 에너지를 내보낸 다음에 생성물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보내는 방식,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식의 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에 발열을 할 때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실제 이 반응이 일어나는 열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의 에너지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로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 채우고 나서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만큼을 방출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 언덕을 꼭 넘어가야, 처음에 약간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넘어가야 그 언덕 꼭대기엔 설 수 있어야 그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줘야 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그냥 우리 물질을 때려 놓고 가만히 놓는다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소 조건 혹시 기억해? 배웠던 거? 공기, 산소, 그렇죠? 온도인데 온도가 무슨 온도였게? 발화점, 그렇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만족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 발화점이라고 하는 요게 활성화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과정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주기 위한 그만큼의 온도가 되는 게 발화점이에요. 그래서 발화점이란 개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연소도 그렇게 발화점을 넘겨야 불이 붙는 것처럼 모든 반응은 다 처음에 그렇게 에너지를 줘야 반응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꼭 필요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촉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정촉매, 부촉매가 있는데 부촉매는 안 다룰 거니까 정촉매만 얘기해서 그냥 촉매 자체, 도와주는 촉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촉매가 반응을 도와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 언덕 자체를 엄청 낮춰줘. 실제로 촉매들 중에 어떤 촉매들은 아예 저 언덕을 없애버릴 정도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아도 반응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촉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반응이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 조건 자체를 낮춰주는 게 촉매고, 그러면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반응 약간 준비물이 덜 필요해지는 거란 말이야. 촉매를 넣어주면. 그렇죠? 에너지를 원래 넣어줘야 반응했는데 그 덜 넣어줘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촉매를 넣어주면 가장 극단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가. 원래 촉매를 안 넣어줬을 때는 반응이 엄청 느리게 일어나. 근데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에너지가 조금씩만 가해줘도 금방금방 애들이 다 반응을 해버리니까 반응 전체 속도가 엄청 빨라져. 그래서 촉매가 주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 때 쓰이거나 혹은 촉매 없이는 반응이 아예 안 되는 걸 반응하게 만들 때도 쓰여요. 여러분들 그 녹말 이 뭔지 알잖아. 녹말 분해하면 뭐 나와요? 엽록체. 왜? 엽록체 아니고? 원래는 엿당이 가장 직결된 내용이고, 근데 좀 더 그냥 아예 다 분리를 해보면 포도당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녹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 덩어리예요. 녹말은 완전 그냥 포도당만 엄청 여러 개를 갖다 뭉쳐놓은 게 녹말이거든. 근데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보통 온도도 그러니까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한 7, 80도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우리가 녹말이 엿당으로 어느 정도 분해되는 걸 사용하는 게 미음 있잖아. 우리 미음이나 죽, 그쵸? 죽 이런 거 만들 때가 녹말을 어느 정도 엿당으로 분해되게 만드는 거거든. 가열해서. 그래서 소화가 쉽게 소화를 돕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 녹말부터 소화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소화를 돕는 게 이제 죽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몸에선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게 36.5도 우리 체온에서 일어나요. 왜? 촉매가
그 70도 막 이렇게 필요했던 온도를 37도 여기까지 낮춰주는 거야. 그게 아밀레이스, 녹말 소화 효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효소가 대표적으로 촉매야. 효소는 전부 다 촉매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딱 그겁니다. 활성화를 낮춰줘서 원래라면 안 일어날 반응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자체도 엄청 빨라지는 거지.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애는 천천히 일어나다가 촉매를 넣어주면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원래 못 일어나는 애들은 촉매를 넣어주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식의 차이를 갖는 거예요. 이게 촉매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촉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평형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개념이 뭐야?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거야? 같아져서 일어나는 게 평형이지. 그러니까 정반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역반응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정반응의 속도하고 정반응 일어나는 속도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양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반응을 하면 우리 겉으로 보기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평형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촉매를 넣어주잖아? 그럼 정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져. 그럼 평형이 깨질까? 안 깨져요. 왜 안 깨지게? 역반응도 똑같이 빨라집니다. 그냥. 왜냐면 요게 활성화 에너지였잖아. 정반응은 요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역반응은 뭐야? 마찬가지야. 같은 언덕을 거꾸로 이렇게 넘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촉매를 넣어주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반응이 넘어가야 될 언덕도 낮아졌지만 역반응이 넘어가야 될 언덕도 낮아졌어요. 그 둘 다 빨라져요.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가 됩니다. 안 일어나요, 이거. 근데 안 일어난다가 되게 중요해. 왜? 촉매로는 수득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암모니아 여러분들 화학비료 공장을 한다고 하면요, 그 촉매를 집어넣으면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높여서 암모니아를 더 만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반응도 빨라진 만큼 역반응도 빨라져서 평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오케이? 그래서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안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평형에 대한 기본 내용은 끝났고, 이제 평형에 대한 응용 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평형 응용 편 말고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죠. 차라리 응용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 계산 이런 거는,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 응용 이런 거는 가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그 2학년 올라가서 하세요. 다만 지금 개념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잡아두고 가면 그때 할 때 응용 파트를 시작하는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 있잖아. 이제 그게 저는 특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지나간다. 확실하게 깊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좋고,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고 지나간다. 나는 어렴풋이도 아니고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만약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좀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주말에 우리가 또 보충을 해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카톡으로 뭐 설명을 더 해드려 볼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아니면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을 만들어 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저는 특강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화학에 대해서 탈주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워봤더니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탈주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봐서. 왜냐면 그게 있어. 에이 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거 못하겠어도 학원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치? 고등학교 화학을 못하겠는데 학원가를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모르겠어.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나?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참지 않을게요. 보통 그래서 남자애들은 뭘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전기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려다 놓으면 뭐든 해요. 전기과는 과학을 만약에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그 몸으로 부딪혀서라도 이것저것 익혀서 합니다. 그냥 기계 만질 줄만 알면 어떻게든 하니까. 그래서 남자애들은 뭘 모르겠으면 일단 전기과 가라고 하는 거고, 여자애들은 뭘 모르겠으면 일단 생공과 가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일단 생공과 보내놓으면 뭐라도 공부해서 뭐라도 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이 좀 가지는 흥미 영역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뭐가 재밌는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의 문제고, 내가 뭐가 재밌는지 알겠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공대 간 애들 보면요, 전기과 나온 애들이 제일 잘 가요. 일단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전기과를 나오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지 않아도 그냥 부딪혀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크거든요. 전기과는. 전기공학과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다음 내용 하는 것보다 시험 볼까 이제? 남은 시간? 시험 봐요? 원래 시험 앞에 보려고 그랬는데 안 봤잖아. 아니요. 조금 더 나아보여요. 조금 더 나아보여요. 아, 오늘 그냥 시험을 보지 말까? 네. 아니 봐요. 너 언제 나가야 된다 그랬지? 25분쯤. 25분? 8분 남았는데? 아니, 제가 한 30분쯤 나가면은 30분쯤 그냥 우리도 같이 다 끝내버릴까 했지. 시험 안 보고. 절대 안 되고. 그래, 일단은 시험 보자는 기각 당했으니까 뒤에 내용 운이나 좀 띄우고, 오늘은 깊게 안 들어가고 뒤에 내용은 그냥 살짝만 해보고 가볼게요. 이제 뒤에는 산염기 평형인데요. 만약에 이 산염기 평형을 진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다루거든, 화학에서는. 근데 산염기 평형 중에서도 우리가 딱 다루고자 하는 메인만 좀 얘기를 해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물은 가만히 냅둬도 자동으로 이온화를 해요 라는 얘기예요. 화학 방식을 먼저 적어보면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해서 H 플러스,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하고 OH 마이너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가역 반응이에요. 왜? 이 둘은 만나면 이게 되는 게 원래 뭐예요? 산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되는 거 원래 뭐야? 산염기 중화 반응. 그쵸?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H 플러스랑 OH 만나서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 되는 거, 이거 중화 반응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중화 반응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중화 반응에 대한 역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쪽지 외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거든요. 그치? 거기 중화 반응 비가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중화 반응이 비가역인 게 어떤 케이스냐면, 중화 반응은 그 역반응인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너무 조금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너무 조금 일어나는 물의 자동 이온화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따로 이렇게 다뤄.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중성 상태의 물,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어도 그 물에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요건 틀렸어. 실제 팩트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딱 요 이온 정도만 얘기해보고 끝날 거예요. 자동화 반응은 다음 수업 때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자, 요 H3O 플러스, 요 놈의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H 플러스.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쵸, 우리가 수소이온이라고도 하고, 보통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수소이온이란 표현보다는 우리 학과 과정에서는 산이온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상관없어, 뭘로 부르든. 근데 우리 요 이온의 영명 얘기한 적 있나? 얘기한 적이 없나 봐요. 저 이온 이름이 뭐게? H 플러스 이온의 이름이 뭘까요? 영명. 영명. 하이드레이션. 자, 질소 이온은 질소 이온 좀 그러네요. OE 마이너스. 이거 뭐라고요? 한글로는 산화 이온.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옥시즌, 그쵸? 옥시즌 아이온, 옥시즌 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옥시즌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산소 말고 만약에 Na 플러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이온 하지. 영어로도 나트륨 이온이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소디움 이온이긴 한데 그 소디움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나트륨 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리튬 La 플러스 요거 영명 리튬 이온이거든. 그러면 수소 이온 H 플러스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수소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명이 하이드로젠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이온 할 거 하잖아. 아닙니다. 영어로 하이드로젠 이온 하면 H 마이너스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이온은 되게 생소할 건데 생소한 게 맞아요. 거의 볼 일이 없는 이온이라서. 쟤는 하이드로젠 이온이 영명이 아닙니다. 얘기했었나? 얘기한 적 없구나. 얘 영명이 프로톤이에요. 프로톤은 한글로 양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거 영명만 프로톤인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한테 H 플러스 가서 갖다 드리잖아? 양성자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양성자라고 불러요, 저거. 수소이온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수소 원자 구조 다시 생각해보자. 수소는 일단 몇 번이야? 1번. 1번이면 양성자 몇 개예요? 1개. 중성자는? 네, 중성자 없다 그랬지. 양성자가 여러 개가 아니니까 중성자가 묶어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전자가 1개였는데. 자, 수소 이온 H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요게 무슨 뜻이야? 전자 1개 버렸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전자 1개 버렸거든?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양성자밖에 없거든? 실제로 진짜 그냥 양성자예요, H 플러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친 덩어리인데 중성자가 없으면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 진짜 그냥 양성자입니다, H 플러스. 그래서 H 플러스 쟤는 실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HCl 이런 거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나온다고 하잖아. 이거 실존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게, 이게 산성 물질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나온다. 이게 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 근데 그리고 우리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레모네이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만약에 H 플러스가 산을 물에 녹이면 나오는 물질이라면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하나 사요. 그리고 그 병을 흔들면 그 안에서 양성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이 일어나고 막 핵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아예 말이 안 되는 현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해. 그러니까 H 플러스라는 게 실존해버리면 이게 양성자인데 얘가 진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버리면 우리가 식초, 그쵸? 막 요리할 때 식초 쓰려고 식초 이렇게 붓다가 갑자기 막 핵폭발 일어나고 막 주방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H 플러스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순수 양성자는 우리가 물리학적 실험으로 굉장히 힘든 조건을 만족시켜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렇게 단순히 물에다가 산을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H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H 플러스가 아니라 이 H3O 플러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H2O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요 산소가 남는 전자가 있어요. 왜냐면 산소는 총 원래 산소 몇 번? 8번이니까
가장 안쪽 껍질에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에 몇 개가 있는 구조야? 6개. 8번이면 8번이면 총 8개고 안쪽 껍질에 2개니까 다음 껍질에 6개. 그쵸? 6개가 있는 구조지. 그 중에서 얘한테 하나 공유하고 얘한테 하나 공유한단 말이야. 그럼 남는 전자가 몇 개야? 공유해준 전자 빼면 아직도 4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전자가 아주 많이 남는 자유로운 전자가 그래도 사실 쟤는 자유롭진 않은데 아무튼 산소가 가진 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구조거든. 그래서 양성자가 저기 산소한테 가서 붙어요. 그래서 H3O 플러스 이렇게 물과 수소이온 우리가 양성자가 같이 결합해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만 양성자가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을 거고 저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돼. 원래 진짜 자유로운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방사선과 관련된 걸 공부를 한다면 참고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어떤 분야든 방사선 쪽 공부를 하면 취업도 되게 잘 되고 굉장히 분야가 좋거든. 이 방사선 취급 면허라고 해서 RI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방사선 취급 면허 중에 또 상급 등급인 SRI가 있는데 이런 거 따면 취업도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약간 약사 면허처럼 RI 면허를 따면 그 RI 면허를 요 방사선 취급하는 회사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딴 일을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일을 하는 걸로 등록이 돼서 양쪽에서 월급을 다 받고 이렇게 돼요.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래서 당연하죠. 원래 자격증 빌려주는 건 불법이에요. 걸리면 이제 면허가 정지가 돼요. 걸리면 면허 정지가 되는데 근데 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거야. 걸리지만 않으면 맞아. 걸리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닌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막 RI도 그런데 SRI는 실제로 따면 거의 이 SRI 빌리려면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빌릴 때 얼마를 주는지가 이 자격증의 가치라고 일단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보통 SRI 같은 경우는 최소 달에 500에서 1000원 줘요. 빌리려고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빌릴 수가 없는 구조의 엄청난 면허긴 해, 얘는. RI만 해도 얘도 한 수백 줍니다. 많이 줘요. 그냥 RI 면허를 빌려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면허만 빌려주면 월급당이요? 아니 한 달에 맞아 한 달에 맞잖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줘요. 그렇지. 그럼 나는 딴 데서 또 일을 하면 합쳐지는 거지 연봉이. 저 가도 될까요? 가. 그래서 요게 방사선 취급 면허가 되게 좋은 면허인데 이 방사선과 관련된 공부는 그래서 하면 도움이 될 게 많거든. 왜냐면 아무나 안 하니까. 아무나 못 하니까. 그래서 되게 비싼 그리고 되게 고급 면허 자격증입니다. 우리 서쌤 너네 서쌤 아나? 준원쌤? 약간 퉁퉁한 쌤? 그 서준원 쌤이 RI가 있어요. 따기 어려워요? RI 꽤 따기 어려운 편이에요. RI는 저도 있긴 한데 일단 서쌤이랑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쌤은 SRI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 쌤은 아예 이제 한수원 수력원자력 쪽으로 이제 가려는 사람이어서 면허를 갖고 있는 건데 저요? 그 쌤이요? 그 쌤 대학은 그 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공개하기엔 좀 그렇고 그 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약간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관련한 거 나왔어. 맞아요. 돈 잘 벌어. 그래서 이쪽 분야 되게 좋아요. 저는 의료방사선 때문에 RI를 딴 거긴 한데 의료방사선으로 RI를 땄어도 어떤 방사선 분야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방사선 취급 면허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좋은데 우리 요 방사선 물질을 할 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게 있어. 이제 베타선 내지는 베타 파티클, 베타 입자 이렇게 부르는 얘네가 전자와 관련된 방사선이나 전자 입자에 의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감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중성자와 관련된 거거든. 그리고 알파로 되어 있는 여기가 양성자와 관련된 애들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알파레이, 알파 파티클은 여러분들이 먹으면 제일 위험한 방사선이에요. 먹어도 되는
뭐 당연히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긴 하는데 베타선은 그렇게 그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사선과는 조금 달라. 베타선이 나오는 물질 정도는 먹는다고 그렇게 치명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에 비해서는 훨씬 그렇게 유해하지 않아요. 감마선은 상당히 유해합니다. 보통 저기 나오는 그 음식이 뭐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못 만들어진 이상한 음식인 건데, 그러니까 뭐 음식에 있어서 먹는다가 아니라, 왜냐면 베타선은 우리가 베타선 물질을 만져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없는데, 감마선은 만져도 위험하고요, 먹어도 위험해요.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알파선이 나오는 물질들이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만지거나 주변에 가는 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못 뚫어. 피부도 못 뚫고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공기 중에 우리한테 오다가 다 없어져요. 봐가. 되게 약하거든. 근데 먹으면 그럼 안에서 얘가 유지돼서 우리 세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위험합니다. 핵폭탄에서 우리가 주로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감마선 계열이에요. 맞아요. 헐크가 감마선 노출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해 방사선은 다 감마선입니다.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 유해 방사선 다 감마선이에요. 근데 알파 파티클, 알파선도 되게 위험한 편이에요. 먹었을 때만. 예. 그냥 밖으로 노출될 일은 없어. 제가 이제 전공이 독성학이라서 그런 내용을 배워서 알려드리는 거지, 나 먹을 일 없죠. 당연히 먹을 일 없죠. 저 알파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응?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거 알파선일걸? 왜 방사선 검출해보면 검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먹으면 문제되는 그 폴로늄? 푸틴 홍차 있잖아. 먹으면 죽는 홍차. 네, 그게 이제 알파선이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찾아내긴 힘든데 먹었을 때 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바로까지는 아닌데 되게 천천히도 막 몇 달 이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며칠 내로 죽는데 엄청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왜냐면 알파선이 몸 안에 양성자가 돌아다니는 거거든, 이러면 진짜. 그러면 몸의 원자 구조를 다 깨뜨리고 다니는 거야, 얘가. 알파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가서 원자한테 충돌을 하면 원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몸 안에가 서서히 다 무너져요. 세포 하나하나가 막 녹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이 양성자 요게 요 알파선과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자유로우면 안 돼가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H3O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H 플러스는 만들어지는 게, H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항상 H3O 플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가 만들어진 거야. 자유로운 요 양성자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맞고 요건 틀린데, 편의상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적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편의상 적기 편한 거, 이게 실제 팩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팩트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고,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자,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제 더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볼 것인가, 끝낼 것인가. 26분 남았거든요.